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요즘 또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많이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성장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균형 있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아이들, 자녀분들의 키 성장의 원리를 함께 좀 알아볼게요. 원리를 알아야 어떻게 해야 더 잘 자랄 수 있을지의 방법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성장 호르몬과 영양, 수면 이런 것들의 관계도 함께 알아보고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잘 정리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도움 주실 건강 닥터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 닥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건강 닥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자라다 소아청소년과의 하재욱 대표원장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자라다 소아청소년과 원장 하재욱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 분과 전문의로서 아이들의 성장, 성조숙중 비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반갑고요. 또 어떤 좋은 정보를 주실지 하재욱 대표 원장님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청자분의 사연을 역시 좀 받았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중에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함께 사연을 보고 또 그 해결책을 하재욱 대표 원장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 키가 또래보다 작은 편이라서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조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지켜봐도 된다고 하셨지만 시작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에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치료를 하면 키가 많이 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비용이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또 반대엔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단순히 키만을 위한 선택인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하는 치료인지도 궁금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또 언제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너무 원하시는데 건강하게 자라는데 또 키도 많이 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의 키를 어떻게 하면 성장을 더 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을 우리 원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시청자분의 사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요즘 부모님들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 키 어떻게 하면 더 클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키가 어떻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 우리 신체 메커니즘으로 키가 성장하고 자라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어릴 때 키가 그냥 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먹으면 크는 줄 알았는데 네. 잘 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키라는 거는 뇌에서 신호를 보낼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뇌에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도 크게는 두 부위를 나누는데 제일 꼭대기층이 있어요. 시상하부라는 데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포함해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네.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그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은 20분 정도 지나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요? 네. 간으로 가서 성장 인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그 성장 인자는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반감기가 그 정도 돼서 결국 이제 성장판을 직접 자극하는 것은 바로 성장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판에 이제 도착을 하면 연골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이제 뼈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겉으로 하루하루 볼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제 네. 모이면 연간 5에서 6cm 정도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파도 형태로 분비됩니다. 우리 맥동성으로 분비된다는데 수돗물처럼 그냥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6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일정한 사이클이 있군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잠든 후 첫 번째 타임, 네. 1시간에서 2시간 그 사이에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50% 이상 그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물론 잘 자야겠고 또 영양도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호르몬 분비 다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삼박자가 맞을 때 우리가 성장이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간으로 가서 성장 인자로 바뀌고 그 성장 인자가 12시간, 15시간 살아있는데 그게 이제 각 몸에 퍼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잠을 잘 자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유가 그 첫 번째 파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아, 이제 제가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들었던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메커니즘을 알았는데 근데 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키 잘 크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도 있지만 근데 이게 결국 이게 유전이다. 부모님 뭐 그런 뭐 속설도 있더라고. 뭐 아들은 어머니가 키가 커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키가 크면 유전적으로 좀 같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부모님이 좀 키가 작은 편이다라고 하면은 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제일 궁금해요. 일단 유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유전이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유전이 한 60에서 8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우리 유전자 성장을 담당하는 네. 유전자가 연구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12,000여 개가 됩니다. 와, 그리고 네. 그 12,000여 개가 매번 염색체 23쌍에 고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매번 이제 그런 염색체들을 자녀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독립적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큰 애가 그쵸. 좀 나타날 수 있고 형제마다 좀 작을 다르니까. 수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 키 공식이 있는데 그 부모 키 공식의 오차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래요? 8에서 한 10cm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네요. 예를 들어서 170cm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래 위로 180도 될 수 있고 160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큰 거죠. 그 얘기인즉슨 그리고 환경이 되게 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사례가 100년간 이제 한국인들이 얼마나 키가 컸나를 봤을 때 네. 평균 남자는 15cm, 여자는 12cm 키가 컸습니다. 그 얘기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죠. 영양,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전은 이 범위를 정하고 환경이 그 실제 키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잘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전이 뭐 어쨌든 중요하긴 한데 뭐 그게 100%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60에서 80% 정도의 요인이 있고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또 20에서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아이들이 키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우리가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키가 잘 자랄 텐데 근데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족하면 뭘 더 채워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요 성장 속도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성장 속도는 매년 12개월 기준으로 아이가 얼마나 자라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1년 단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연령별로 또 크는 정상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서 2살까지는 연간 20에서 25cm 자라고 그리고 2살에서 4살까지는 8에서 10cm, 4살 이후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대략 한 5에서 6cm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남아는 10에서 10cm, 여아는 8에서 10cm 정도 이게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각 시기별로 맞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봐야겠죠. 근데 특히나 연간 4cm 미만 이하로 자란다고 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한 경우는 성장 100분위수라고 그러죠. 키의 등수를 나눠서 1등부터 100등까지. 근데 선이 있어요. 그 선이 99등, 95등, 그다음에 90등 이렇게 있는데 그 선을 아래로 두 칸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키를 재고 또 날짜를 기록해두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꼭 왜 재야 된다? 아침과 저녁에 시간이 좀 차이가 키 차이가 한 1에서 2cm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이제 중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지니까 그쵸. 아무래도 아침에 자면 기분이 좀 더 좋겠죠. 그렇죠. 좀 더 스트레칭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주기로 잰다면 같은 아침 8시에 잰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시간에 재서 또 저녁보다는 아침에는 이제 자고 있으면은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키를 재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춘기 기간에 연 4cm 이하로 이제 성장이 됐다라고 하면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키에 따라서 한번 공식도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봤고 연령대마다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부모님의 키 공식 이런 거보다 또 골 연령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왜 해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유전키 오차는 8에서 10cm로 굉장히 폭이 큽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고연령을 체크하면 사춘기 전에는 5에서 7cm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사춘기가 이제 막 진입이 된 애들은 3에서 5cm 그리고 사춘기 끝 무렵 이제 변성기가 오고 생리할 무렵에는 고연령에 대한 예측키에서 한 2에서 3cm 정도 통계적으로 이제 그 구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물론 이제 사춘기 후반에는 우리가 성장판이 많이 닫혀가는 시기지만 그만큼 이제 더 고연령 체크하면 정밀하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평가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체크합니다. 왼손 엑스레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왼손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상 위험이 적고 그리고 데이터가 다 왼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한 장을 찍어요. 그냥 한 장을 찍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그렇죠. 근데 이제 방사선 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주도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러면 방사선 양이 우리 3장입니다. 손사진 찍는 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손의 뼈가 27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뼈들이 각각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뼈에 대한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서 성숙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로열리 파일 법이나 테너 화이트하우스 또는 요즘에 AI 판독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이 물론 있긴 한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뼈 나이를 체크를 하고 특히나 만 5세가 지나야 우리가 좀 더 성장판을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5세 전에는 아무래도 뼈가 자라는 속도가 좀 다르고 이제 막 나기 시작한 뼈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데 만 5세 이후는 좀 정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손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네. 골 연령을 체크하고 이게 성장이 어느 정도 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성장이 좀 더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오, 알겠습니다. 왼손 엑스레이를 한번 궁금하신 분들,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그러면 고연령 요걸 왼손 엑스레이를 찍어서 체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고연령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고연령이 빠르다는 거는 이제 생리적인 나이가 좀 빠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크는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멈춘다는 뜻이죠. 또래에 비해서 좀 빨리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살짜리 여자인데 뼈 나이가 10살이에요. 이제 지금은 키가 큰 아이인데 이제 생리도 일찍 하고 12살에서 13살만 돼도 키가 빨리 멈출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원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뼈 나이가 2년 이상 빠르다 이러면 원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요인이 비만이거나 특히나 조기 사춘기 이런 것들이 성호르몬에 의해서 성장판이 성숙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굉장히 뼈 나이가 빠를 수 있는데 비만과 조기 사춘기의 예방의 핵심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또 반면에 뼈 나이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한 2년 가까이 느린 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좋은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경우는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늦게 크는 아이입니다. 답답하죠. 아이들이 키가 크는 거 보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계속 밑바닥에서 쭉 크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의 특징은 성장 속도가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5cm, 아까 말씀드린 5에서 6cm 이 사이를 유지하면서 또래의 100분위 수, 그러니까 자기의 키 등수를 유지하면서 쭉 달리다가 사춘기가 늦게 오고 성장판이 늦게 닫히면서 더 늦게까지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서 크는 유형입니다.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좀 늦게 컸는데,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컸는데, 심지어 뭐 군대 가서 컸는데 군대 가서도 키 큰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말을 이제 듣고 하면 이제 한번 기다려볼까 싶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뼈 나이가 어린데 이번에는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다 이러면 연간 4cm 미만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또래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점 키 등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가 와도 성호르몬에 의해서 성장 분비가 촉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키가 잘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4cm 미만이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력이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하게 늦게까지 자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장의 속도가 정말 늦은 건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나요? 이제 늦게 진행되는 아이들은 뼈 나이가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리적 나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춘기도 좀 늦게 상대적으로 늦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장판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쇠공을 위에서 굴려요. 근데 완만하게 내려오는 그런 곡선을 따라가 움직이는 그 공이 있고 처음부터 가파르게 움직이는 공이 있죠. 그러면 가파르게 되면 이 가파름이 빠른 시기에부터 시작이 되면 굉장히 성장판도 빠르게 닫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판 말씀을 해주시니까 성장판이 정말 닫히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그 뒤로부터는 성장이 멈추는 건지 끝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성장판이 닫혔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 이제 나는 안 크는 거야 이게 끝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런 건지 사춘기랑은 그러면 또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예전에 그 집 앞에 있는 내과에서 성장판을 봐준다고 해서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키가 안 클 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쵸. 누군가가 이 성장판 다쳤다고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아서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이 100분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성장판이 근데 안타깝게도 다치면 뭐 영양제건 운동이건 어떤 걸 해줘도 안타깝지만 키가 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 호르몬이 키를 키우는 역할도 하지만 성장판을 이제 성숙시켜서 성장판을 굳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초경하면 꽤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5에서 7cm 정도 더 크고 이제 그 만 14세에서 한 16세 정도 되면 다치게 되고요. 남아는 만 16세에서 18세 정도에 다치게 됩니다. 변성기 오고 수염남 이제 그렇게 거의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반면 1년 더 늦게 오면 2에서 3cm 정도 성장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사춘기 때 잘 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네요. 사춘기 전이 진짜 골든 타임인 거죠. 이 기간을 얼마나 늘려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적절하게 수면도 하고 영양도 신경 쓰는 가운데 사춘기가 정상적인 시기에 와야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키의 성장도 봐야 하지만 사춘기가 어느 시기에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게 빨리 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오면은 아무래도 성장이 빨리 멈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집에서는 그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 근데 여아 기준으로 만 10살 앞뒤로 전후로 그러니까 만 9세에서 11세 가슴 발달이 오는 경우 그냥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 8세 미만의 가슴 발달이 되면 우리 성조숙 중이고 남아의 경우에는 만 11살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살에서 12살 사이에 고환이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정상입니다. 반면 만 9세 미만의 고환 발달이 되면 우리 성조숙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환 발달이 되게 흥미로운 점은 고환이 처음에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뭐 우리 4cc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환 크기가 이제 사춘기가 진행된다는 시기가. 근데 1cc, 2cc, 3cc까지는 태어나서도 조금 3cc까지 큰 애도 있어요. 보통. 네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3cc에는 한참 뒤에 4cc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환이 커지는 시기는 성호르몬이 바로 분비하도록 하는 뇌에서 신호가 올 때 그때 이제 고환이 커지고 또 가슴 발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슴 발달은 어머님들께서 여자애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목욕할 때 만져보고 하시는데 남자애들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환 발달 체크하기가 4인지 3인지 우리가 집에서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반응이 어려운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판별을 해보고 검사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성장을 도와주기,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만약에 내 자녀가 키가 너무 안 자라고 아직 성장이 더딘 것 같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흔한 말로 저희가 많이 듣는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걸 네. 부모님들이 막 찾아보시거든요. 네. 이게 도움이 된다는 말도 막 듣고. 그러면 우리 아이 키가 작다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외래를 찾는 아이 80%는 사실 성장 호르몬 치료 불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아, 그래요? 한 20% 정도는 좀 필요한 아이들이죠. 근데 오. 어떤 아이들이 불필요하다 얘기를 하냐면 네네. 가족성 저신장, 그러니까 가족이 작아서 나도 작은 경우. 뭔가 좀 억울하지만 그리고 체질성 성장 지연 좀 네. 늦게 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정상입니다. 그냥 태어나기로 좀 작을 뿐 정상 범위 내에 속한다면 사실 병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만 요런 아이들은 꼭 잘 봐야 됩니다. 20%에 속한 20%, 애들, 네. 속할 수도 있는 애들. 그러니까 키가 3% 이미 미만이거나 말씀드렸듯이 키가 4cm, 해마다 4cm 미만 자라거나 어느 순간 성장 속도가 급감해서 백분위 수가 이렇게 2단계 이상 떨어지거나 또는 태어났는데 만 2세에서 3세가 돼도 키가 안 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꼭 필요하다 기준은 우리가 6가지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 자체가 떨어진 애들. 네네. 그리고 어떤 염색체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자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아이들이 이제 터너 증후군, 또 누난 증후군, 또 프라드 윌리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신부전증,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만성 신부전증 아이들도 속하고 또 한 가지는 부당 경량화, 그러니까 만 4세가 돼서도 키가 300분위 수 미만인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들이 걱정이 되시면 소아내분비를 분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성장 클리닉 방문하셔서 또 정상이면 또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졸이는 것보다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늦게 오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게 맞을까? 아니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도 한번 안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장도 성장이지만 뭐 그 김에 아이 건강 체크도 한번 하시고 그렇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속으로 애태우시기보다 한 번씩 아이를 위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 정도의 아이들을 자녀분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뭐 맞으면 뭐
뭐 1년에 막 10cm 넘어서도 큰다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진짜 효과가 좋나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물론 1년에 10cm 크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과장돼 있어요. 누구나 맞아도 1년에 10cm 큰다. 이건 정말 그건 과장된 아니죠, 겁니다. 예. 진단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다 하면 8에서 10cm 첫 해에 보통 잘 크는데 그리고 이게 누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10에서 한 13cm 정도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조기에 시작했다 이러면 20cm까지도 크기도 합니다. 성장호 결핍증 이런 애들 꼭 맞아줘야겠죠. 그리고 터너 증후군은 7에서 8cm, 부당 경련은 5에서 7cm,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6에서 8cm. 근데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키보다는 좀 이렇게 근량이 부족하고 또 지방이 많은 아이들 이제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그런 것 때문에 프라더 윌리 증후군 이런 경우는 또 키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특발성 저신장애라고 그러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룹들은 네네네. 특발성 저신장애라는데 그냥 키가 작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 한 3에서 5cm 정도는 그래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질병인 상태인 아이들과 비교하면 좀 꼼짝이네요. 효과 제한적이죠. 근데 이제 비용은 또 급여가 되지 않으면 나라에서 보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또 많이 듭니다. 비싼가요? 그렇죠. 월에 체중당 보통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80만에서 월에 80에서 뭐 120만 원까지 이렇게 그렇게 쌓이다 보면 2년 4년 맞다 보면 수천만 원이 천만 들어가는 거죠. 넘어. 근데 중형차 한 대가 그냥 빠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특발성 저신장도 키가 안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안타까운 애들도 있습니다. 특발성 저신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애가 있고 효과가 좀 떨어진 애가 있어요. 이제 3에서 5cm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첫 해에 5cm밖에 안 컸어요. 그러면 성장 효과가 조금 없다고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1년 맞춰보고 키가 안 크면 그냥 중단을 하자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머지 아이를 쳐서 3에서 5cm 클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과연 우리가 이런 비용을 내고 키를 키웠을 때 어떤 만족감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효과를 그러면 그 와중에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 뭘까요? 조기에 시작하면 좋아요. 성장판이 좀 빨리. 더 많이 열려 있고 또 비용이 조금 적게 들 수 있어요. 이제 체중당 용량이라서 그리고 규칙적으로 투여해야 되고 영양, 수면, 운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성장으로 맞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관리를 해야 것들을 돼. 식단부터 모든 걸 다 목적을 그렇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쵸. 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해야 그죠. 되니까. 효과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경우처럼 보험이 되는 경우로 분류가 되면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면서 이걸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이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키가 잘 자랄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1년 한번 맞아보고 그 정도의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신중하게 좀 판단은 부모님들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성장 호르몬 검사, 우리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잘 분비가 되는지 좋은 상황인지를 검사도 해봐야지 또 치료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 호르몬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선별 검사가 있고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성장 인자, 그 IGF-1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확인해 보는 간으로 겁니다. 가는 그렇죠. 그 간에서 성장 인자? 나오는 그 성장 인자의 수치를 통해서 피를 한 번 뽑습니다. 12시간에서 15시간 우리 몸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체열로도 성장 호르몬의 평소의 분비 상태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IGF-1이 낮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아이들, 키가 특히나 작으면서 그런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 분비능을 정확하게 하는 확인하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합니다. 네네. 보통은 이제 입원해서 하기도 하고 약물을 공복 상태, 그러니까 전날에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먹이지 말고 아침에 또 밥을 안 먹고 또 검사를 해야 돼요. 그걸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이거? 힘들죠. 굉장히 네. 좀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정상인데도 분비능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다른 약물로 뭐 클로니딘, 아르기닌, 뭐 인슐린 여러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을 써서 공복이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 번 성장 호르몬 분비능이 쭉 한 번이라도 정상이 되면 그때 이제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체열 방식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0분째 시작하기 전에 뽑고 30분,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2시간을 소모를 하는데 5번의 체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딱 올라가서 나오면 우리 기준점을 10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보고 있는데 이 10을 약간 넘어서 11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성장 호르몬 급여가 되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검사를 했지만 그래서 검사 전 아이가 또 긴장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환경에서 긴장하는 것 자체도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또 잘 지내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성장 호르몬 검사도 이게 쉽지가 않군요.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 아까 주사 요거 치료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것도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맞는 거예요? 매일 맞는 건지 뭐 주기적으로 맞는 건지 아프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막상 바늘로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겁을 내야 합니다. 이게 그쵸, 바늘 네. 내가 이게 들어가면 조금은 뭐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생각나서 갑자기 이렇게 맞기 싫어하고. 그쵸. 근데 이 피하 주사입니다. 피하 주사.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는 피부 밑에 지방층을 얘기해요. 그 지방층에 이렇게 아주 모기찜보다 얇은 그런 0.23mm 되는 그 바늘이 들어가서 약물을 주입하고 나오는데 사실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손등을 꼬집어 보십시오. 네. 물론 아프게 꽂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꼬집었을 때 한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할만하다는 거죠. 이 통증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따끔하고 맞는 그렇죠. 거군요. 애들이 긴장을 하니까 온몸에 막 긴장하는 그때 하면 너무 힘들죠. 아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프기보다는 긴장을 해서 그 자체가 아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맞냐면 그 피하 주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 자기 전. 네. 왜 자기 전에 맞냐면 우리가 이 생리적 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파동 형태로 나온다는데 네네.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때 제일 성장 분비 호르몬이 많이 잘 된다 나올 했을 때 때를 맞춰서 그때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 매일 같은 시간에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부위는 배, 허벅지, 엉덩이, 팔 다 물렁물렁한 요 살들이라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거기에다 이제 놓는 건데 용량은 0.025mg에서 0.035mg 하루에 이렇게 투여를 합니다. 체중당입니다. 체중당. 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체중이 늘겠죠. 그러면 또 그 체중에 맞게 또 용량을 또 조절해줘야 늘려야 될 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년에서 4년 그때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주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사를. 그러니까 네네. 현재까지 밝혀진 키가 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물이다 했을 때 그 약물 그러니까 먹는 거 운동 수면 이런 걸 제외했을 때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굉장히 191개의 아미노산이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접혀서 그 단백질이 주사 형태로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 소화를 거치면 위산에 다 녹아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먹는다고 효과가 없겠죠. 결국은 맞아야 되는 소화돼 것이고.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이거 왜 맞아야 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 맞았는데 하루 까먹고 못 맞았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날에 정상 용량의 2배를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너간 것이고 2배를 맞으면 한꺼번에 2배 용량이 들어가면 또 우리 몸의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내가 잊어버렸다고 어제 것까지 맞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 정해진 그 내 체중에 맞게 비율에 맞춰서 맞습니다. 차근차근 맞아 가야 되는 거죠. 뭐 잊어버리면 안 되시겠고 만약에 치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니까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뭐 효과도 효과겠지만 또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건 어쨌든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우리가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게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성장호르몬 하기 전에 100가지의 걱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걱정, 이 부작용에 대한 제가 설명을 낱낱이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걱정들이 있나요? 네, 우선은 안심하셔도 돼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40년 전부터 1985년부터 이게 유전자 제조업 방식으로 성장 호르몬을 사람과 동일한 100%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넣어준다고 해서 외부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잘못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이제 흔한 부작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있을 수 그쵸, 있듯이 흔하지만 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부작용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나 3명 생길 수 있지만 괜찮은 것들은 뭐 주사 부위의 반응, 가렵거나 조금 이렇게 좀 불구스름하게 되거나 붓거나 약간. 그렇죠. 약간의 두통이 있거나 또는 이제 관절통, 우리 성장통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한 1주에서 2주 지나면 또 호전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근데 또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기진 않지만 이를테면 뭐 당뇨병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한 아이거나 물론 그런 아이들도 또 다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뇨 소인이 있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그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소인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척추 측만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척추가 이렇게 대나무 죽순 같은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좀 척추가 좀 약해서 좀 잘 휘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급성장을 하면 이게 잘 휘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좀 이렇게 척추 잘 휘어진 애들인데 이게 성장 호르몬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결국은 급성장을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그런 의미에서 모니터를 굉장히 잘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암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걱정은 그런 걸 많이 하시던데. 일단 암 위험에 대한 거는 또 데이터가 입증을 하고 있죠. 40년 정도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40년 전부터 쭉 성장 호르몬을 유럽에서 대규모 장기 연구를 싸지라고 하는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일반 아이들, 성장 호르몬 맞지 않는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잘못 알려진 낭설이 있죠. 네. 말단 비대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 용량으로 성장판이 열리는 애들한테 맞췄을 때 절대로 이렇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성장 인자라는 게 수치가 성장으로 맞으면 올라가는데 말단 비대증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암도 아이제폰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아이제폰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 그 아이제폰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드물지만 주의해야 될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중단하셔야 돼요. 꼭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1000명 중에 2명입니다. 1000명 중 2명. 그러니까 이제 잘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가 생기면 이제 100%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갑자기 아이가 고관절이 좀 이렇게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제 통증이 또 어떤 경우는 고관절 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무릎이나 이 허벅지 안쪽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우리 허벅지 뼈가 있는데 허벅지 뼈에 머리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아이스크림 콘에서 이제 벗어나듯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는데 성장판이 그냥 일반 뼈와 달리 좀 굉장히 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근데 그 주로 비만한 아이거나 급성장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중단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나 누웠을 때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쪽으로 접기. 이게 통증이 때문에. 근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대퇴골두에 이제 괴사가 생길 수 있는데 아이고. 근데 조기에 발견만 잘하면 핀으로 이제 고정만 해주면 돼요. 성장판이 미끄러 내려가지 않게. 근데 그것들 조기에 잘 발견하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두통이 아닌 그냥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굉장히 극심한 두통.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뭐 구토를 한다든지 사물이 뭐 2개로 보인다든지 뭐 그런 두통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뇌압 상승에 의한 두통인데 이 뇌압이 무엇이냐면
이 뇌를 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있어요. 그 뇌척수액의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양이 늘거나 아니면 흡수가 떨어진 경우에 뇌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행히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면 다시 맞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000명 중에 2명. 다만 이제 그 시신경을 누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맞으면 안 되고 복시가 보인다. 이렇게 사물 2개 보인다면 중단을 일단 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때는 멈춰야 된다.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좀 알아봤고 이제는 생활 측면으로 좀 가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과 생활 패턴과 습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잠을 잘 자야 된다. 우리가 키 커야 된다라고 할 때 뭐 가장 하는 말 잠 잘 자야 맞습니다. 그때 키 많이 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입니다. 100%? 네, 100%입니다. 어. 그러니까 잘 때 특히나 서파수면이라고 해요. 우리가 깊은 잠 3에서 4단계 사이에 성장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잠든 후에 1시간, 2시간 사이에 폭발적으로 하루 분비량의 50% 이상이 그때 분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잠을 좀 선잠을 자주 자거나 자주 깨거나 뭐 비염이 있어요. 애가 자주 깨요. 그러면 이 서파수면에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장호르몬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10시에서 2시 사이를 포함해서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그때 굉장히 분비가 잘 돼요. 그때 자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멜라토닌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쿵짝이 맞는 거죠. 너무 늦게 자면 이 멜라토닌 시간이 제대로 맞지가 않으니까 깊은 잠을 자려면 10시에서 2시 사이 포함해서 잠을 자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면 시간 자체도 중요한데 학령기 아이들은 9시간에서 11시간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8시간에서 10시간은 자줘야 됩니다. 늦게 자면 아무리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치더라도 밤늦게 자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잠을 오래 못 자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자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이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기 전에 요즘에는 또 아이들도 좀 늦게 자는 경향이 있고 또 문제는 자기 전에 이제 늦은 시간에 먹는 일들이 좀 예전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성장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도 밤에 뭐 먹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제 단 음식을 먹으면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당류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인슐린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그 인슐린이 근데 우리 성장 호르몬과 굉장히 기량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조절이 돼요.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저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특히 뭔가 먹으면 우리가 인슐린이 나와서 작용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딱 그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렇네요. 성장 분비 최대한 돼야 되는 시간. 또 거기다가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한 7시에서 8시 사이 마무리를 하고 간식도 웬만하면 그 시간까지는 8시 전에는 그냥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먹어도 되는 간식, 먹으면 좋지 않은 간식 이렇게 했을 때 우유 그리고 뭐 작은 우리 과일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 이런 거 뭐 먹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초콜릿, 사탕, 라면 이런 것은 이제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비만을 또 네.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카페인 먹는 아이 그게 또 안 됩니다. 네. 요즘에 어린 네. 아이들도 막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막 맞습니다. 먹더라고요. 그런 게 좋지 않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 많이 크게 하려면 우유 많이 마셔야 되고 칼슘, 뭐 멸치밥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키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뭐예요? 칼슘 뭐 이런 거 네. 포함하여. 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영양제 뭐 먹일까요? 뭘 먹여야 됩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핵심 영양소 이게 3가지가 있어요. 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이게 삼각편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올립니다. 칼슘 흡수를 장에서 흡수를 2배에서 3배까지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 새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칼슘은
아시겠지만 뼈에 그냥 99% 이제 칼슘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그 과정의 조효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D가 활성화되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 잘 먹이고 계신가요? 집에서 얼마나 먹이실지. 그것도 이제 체중당 1g의 단백질은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단백질이 꼭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인자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뼈의 골격을 이루는데 뼈도 우리 단백질, 골격이 이제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소아청소년과의 70에서 80% 아이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합성 잘 안 하시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햇볕을 밖에 잘안 통해. 나가고, 예. 근데 네. 겨울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위도가 높아서 햇볕을 아무리 쬐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요약을 좀 드리면 일단은 필요한 거 비타민 D 꼭 드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유 잘 안 먹는 아이다. 칼슘을 조금 먹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그네슘은요. 마그네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기가 좋고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분, 만약 편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철분 같은 걸 좀 먹어주는 게 좋죠. 1순위, 2순위, 3순위. 알겠습니다. 세 가지 네.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칼슘, 철분. 네. 마그네슘은 보통 우리가 식사로 먹는 네. 걸로 거의 충당이 되고. 그러면은 먹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움직여야죠. 조금 넘어가서 운동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어떤 움직임, 어떤 운동을 좀 해야 아이들이 키가 좀 잘 클까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농구하면 점프 많이 하니까 키 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떤 운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뭐 줄넘기, 농구 다 좋다고 왠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요? 이게 뭐 키를 늘리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WHO에서도 권장하지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30분간 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소모합니다. 탄수화물 소모하고 그러면 이제 지방을 태우면서 동시에 저혈당이 유발되면 그때 성장호르몬 분비가 카운터 호르몬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릴 수 있고 또 체중부가 가해지면 성장판 용골 세포가 증식이 좀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하니까 우리 지방이 많으면 사춘기 일찍 발달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깊이 잠을 자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깊이 자요. 그래서 하루에 60분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기르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WHO에서는 하루에 그 정도 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데 좋은 운동은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였군요. 저 농구하고 줄넘기하고 이런 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요즘에 이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건강에도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이들이 또 게임이나 이런 걸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것도 성장에 분명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기본적으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우리 멜라토닌을 이제 분비를 떨어뜨려요. 그럼 깊은 잠을 자기 힘들겠죠. 그러면 성장 분비 떨어지고 그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어떻죠? 우리가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손이 음식을 향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네. 또 먹게 됩니다. 한 손은 게임, 그렇죠. 한 손은 음식.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취침 1시간 전에는 일단 무조건 밝은 빛을 피해야 되고 또 침실에 폰을 두지 않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또 휴대폰 보시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그럴 바에 그냥 아이들끼리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가족 산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면도 잡고 성장 분비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는데 성장 호르몬 치료 없이 이렇게 생활을 잘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성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방법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요약인데요. 환경을 최적화해야겠죠. 일단 잠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듭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을 이제 하고 또 몇끼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겠고요. 그리고 운동 하루에 60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이 되지 않게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만이 되면 뼈 나이가 빨라질 수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나 이렇게 한 번씩 필요하면 뭐 뼈 나이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뭐 벌써 훅 지나갔어요. 이제 매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 키우시는 시청자분들, 부모님들, 아이들 건강, 키 성장을 위해서 한번 강조해 주실 거 마지막으로 좀 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성장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빨리 간다고 해서 나중에 1등으로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성장 속도를 봐야 됩니다. 네. 연간 4cm 미만이면 꼭 전문의의 진료를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뼈 나이를 확인해서 이제 빠른지. 빠르면 또 잘 큰다는 게 아니라 빨리 큰 거죠. 그리고 잠의 보약입니다. 9시, 10시에 취침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의 균형을 기억하시고 매끼니 단백질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성장hormone 치료 이 과장된 광고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그 3에서 5cm 키가 크는 것도 크는 겁니다. 많이 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우리가 성장으로 꼭 필요한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적게 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춘기 전에는 이 사춘기 전이 얼마나 크는지가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춘기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녁 9시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가족 산책을 하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지식이 아이를 바른 성장으로 이끌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재욱 대표 원장님과 우리 아이들 성장 어떻게 하면은 잘 크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자세하게 좀 설명 잘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되게 만족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